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훌쩍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에 설이죠, 그죠? 설이 지나고 난 뒤부터는 갑자기 시간이 좀 빨리 가잖아요. 그런데 뭐 시험 날짜는 뭐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해요. 한 이틀 당겨졌나? 그 정도 차이고, 지금 이제 100일 조금 안 남았을 거예요. 지난주 100일이었거든요. 지난주 100일 남았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그보다 적게 남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2주, 13주 정도 남았는데, 문제풀이 할 시기입니다. 문제풀이 할 시기란 거는 이제 내용을 정리할 시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현재 시점에 오면은 이제, 두 종류 있으실 거예요. 앞에 공부 쭉 해오셨는데, 공부 쭉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음이 이제 불안해하는 상황이 올 거고, 두 번째는 좀 뒤늦게 공부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공부 쭉 해오신 분들은 이제 정리를 약간 줄여가면서 조금 해줘야 돼요. 지금부터는 내용을 좀 줄여야 돼요. 뭘 줄여야 되면 범위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파트를 다 공부할 것이 아니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영역 파트로 범위를 좀 제한해갖고 범위 좀 줄여줘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공부하신 분들은, 그건 선택 여지가 없어요. 딱 정해진 요것만 딱 공부하셔야 돼요. 그것도 바쁩니다. 그것도 바쁘니까. 그래서 양쪽 다 사실은 다 심리적 다 불안해요. 공부해도 불안하고 안 해도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2월 달에서 3월 달 넘어가고 이제 원서 접선 시점이 되면은 좀 상황이 좀 달라져요. 그때쯤 되면 마음에 짐을 내려놔요. 내려놓고 내 스스로 알게 돼요. 어차피 다 못 볼 거다. 알게 되기 때문에 자동적 조절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약간 갈등이 있어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범위 좀 조정할게요. 범위 조정. 범위 조정이란 건요. 제가 이제 수업 때 언급하는 것 정도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범위만 딱 잡아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3순환이죠. 3순환 넣어서 어떻게 하는데 기출문제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 이제 지금 우리 이제 강의 일정이 지금 2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2월 27일부터 4월 3일이니까 굉장히 좀 뭐냐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빨리 맞춰요. 우리 작년도는 이제 문제풀이가 좀 더 길었던 것 같은데 4월 3일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6주 정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스트레이트로 계속 이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에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면 이제 진도가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진도 안 밀리고 일단 요것만 따라오시면은 기본적으로 시험 칠 정도는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우리가 범위 좀 확정할게요. 범위 확정해 놓고 그 확정된 범위 가지고 다음에 어때요? 그냥 돌린 겁니다. 네, 돌리고 2번, 3번. 그러니까 권장은 3번 정도 딱 돌리면은 적어도 비슷한 형태는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다 맞춰서 생각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있는데 그런 문제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때요? 형태 보고 맞춰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준비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업하면서 이제 자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집이죠. 기출문제집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충문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현재 기출문제가 있고요. 기출문제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11회를 시행됐어요. 11회를 시행되다 보니까 255문제예요. 255문제. 이제는 좀 적지가 않아요. 255문제면 양으로 봐서는 적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틀은 잡혔다 보시면 돼요. 다만 아직도 기출문제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기출 외 문제도 나오거든요. 아직도 나오는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관련 문제를 가지고 풀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문제를 가지고 풀 건데 이 관련 문제가 오늘 배부된 문제는 몇 개죠 이게? 오늘 배부된 70문제 조금 넘거든요. 70문제 넘는데 전체로 본다 한 300문제 정도 될 겁니다. 300문제 조금 더 넘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럼 다 합치면 대략적으로 한 600문제 정도를 풀 거예요. 그럼 600문제를 우리가 지어진 12회 안에 다 풀 수 있느냐? 당연히 못 풉니다. 당연히 못 풉니다. 그러니까 그 안도 내에서 이걸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럼 이제 제가 어때요? 기출문제는 다 풀어드릴 거예요. 이건 풀어드리고, 기출문제는 이건 100% 이제 풀이할 거예요. 풀이하는데, 아니, 100%는 아닙니다. 100% 언급하지만은 이 중에서 스킵하는 부분이 발생할 거예요. 난이도 높은 파트가 있어요. 이 파트는 좀 빼버릴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 높은 문제는 시간만 많이 잡아먹어요. 시간 많이 잡아먹는 데 대비하여 효율성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분 뺄 겁니다. 곧 잠시 말씀드리고. 그다음 관련 문제가 한 300문제 중에서, 300문제 중에서 이 내용은 시간 되는 데만큼 풀게요, 제가. 시간 되는 데 풀고. 만약에 시간이 지나가면요, 그냥 패스할게요. 대신에 해설 들어가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는 해설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직접 풀어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목적은 다양한 문제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에요. 문제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게 목적이고, 여러분들도 푸시다가 시간 모자르면 어때요?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지나가셔도 되는데, 가능한 푸는 게 좋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관련 문제는 내가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풀게요.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강제 할당을 할게요. 강제 할당 해갖고, 1회, 2회 풀이할 때, 강의 계획사하고 좀 달리 할게요. 1회, 2회 할 때 1편 나갈 겁니다. 2편은요, 그대로 있잖아. 3회, 4회 이렇게 나갈게요.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우리가 화수잖아요. 화요일, 수요일 1편 나갈 거고, 다음 주 화수 2편 나갈 거예요. 만약에 요 안에 진도 못 끝나면 어때요? 그냥 패스할게요. 목적은 전범위를 돌린 겁니다. 전범위를 돌린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나갈게요. 그 다음에 1편 나갈 때는요, 첫 번째 기출문제 풀이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련된 문제 풀 거예요. 기출 관련. 2편도 똑같이 어때요? 기출 관련 이렇게 나갈게요.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 이 중에서 기출은 다 풀지만 이 관련 문제는 못 풀더라도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좀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미리 이제 못 푼다 말씀드릴게요. 뒤에 갖고, 답은 안 불러도 되겠죠. 안에 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하면서 제가 이제 좀 판서를 좀 할 거예요. 판서할 텐데, 요건 좀 정리하세요. 웬만해갖고 판서 좀 정리해갖고, 나중에 기출문제 옆에 끼우든가, 요약집 사이에 끼우든가, 이렇게 해갖고 가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그것만 모아서 공부해도 어느 정도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부를 있잖아요. 딱딱 이제 시험 나올 표현만 언급할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기본서에 있고요. 기본서에 있고, 보충 자료집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있는데, 이 몇 문제 나왔다는 평균 문항을 분수하는 자체는 지금 와서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편 속에 있잖아요. 어느 파트에서 나오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편 속에서 어느 파트가 나오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빈도 분석에 대한 얘기 하나 있어요. 빈도 분석이 있는데, 지금 11회까지 우리가 시행되면서, 빈도가 A급 빈도에 속하는 것이 약 한 14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었고, B급 문제에 속하는 것이 빈도적으로 98문제에 나왔고, C급이 18문제. 이건 말하자면요, 예외적 문제, 예외적. 이건 예외적 문제예요. 예외적 문제가 18문제 나왔거든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공부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공부가, 이런 예외적 문제, 이건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문제마다 그 위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문제마다 위에 보면은 난이도와 빈도가 표시되어 있거든요. 난이도 빈도 표시되어 있으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 A급은 상위급, 상위, 고난이도를 얘기해요. 고난이도. 이 고난이도 문제인데, 고난이도 문제는 지금 공무원 문제보다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 문제보다 어려운 문제가 몇 문제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35문제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시행된 걸 따지면 한 시험 칠 때마다 한 3문제 정도는 아주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매 시험마다 한 3문제 정도는 고난이도 문제인데, 이거 어때요? 버립니다. 버리고 이렇게 해야 어때요? 현실적으로 풀 수 있는 범위만 공부하는 거, 이게. 그래서 중간에 해당되는 문제 나왔을 때 말씀드릴게요. 해당되는 문제 나올 때 설명할 때 있잖아요. 요거 난이도 높거나 불필요한 문제입니다. 안 봐도 됩니다 하면 안 보셔도 됩니다. 다만 또 점수를 더 받아야 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은 선별을 할 테니까 선별을 맞춰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이게 이제 그래요. 법학에 강하신 분이 있고 행정학에 강하신 분이 있어요. 이건 공부하는 스타일이라든가 배경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법학에서 점수 안 나오신 분이라면 행정학에 점수 나와야 되잖아요. 어디 하나 받아야 되잖아요. 그 반대 케이스도 있어요. 통상은 법학이 제일 잘 나와요. 그렇지만은 그 반대 케이스도 있거든요. 난 법학은 진짜 안 맞아, 이런 분도 있거든요.
뭐 그런 분은 행정에 점수 받아야죠. 그래서 뭐 그런 정도에서 나중에 필요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거 어때요? 좀 버리고 갈 문제다.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자, 이건 뭐냐면 지난번 11회 때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와갖고 사람들이 왜 어려웠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제가 한번 분석해 봤었어요. 분석해 봤는데 분석해 본 결과 난이도가 높은 문제, 빈도가 높은 문제에서 나온 부분은 이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 얘기하려면 분석했던 결과물이 뭐냐면 제가 뭐 견사 쭉 이렇게 통계적으로 한번 해봤더니 특히 증가 문제는 한 문제 정도 더 어려웠다 이게 다예요. 문제 자체가 더 어려운 건 아니었다. 다만 체감적으로 느낌이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느낌이 어렵지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 자체는 큰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뭐 영향이 별로 없었다 이런 걸 얘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다만 이제 시험 칠 때는 사실 그래요. 낯선 지문을 받으면요 당황스러워요. 행정학은 늘 그런 성격이 있어요. 처음 지문 봤어요. 근데 이게 처음 보는 지문이야. 그럼 어때요? 와 어렵다 이렇게 돼간 거예요. 근데 실제 점수는 어때요? 별 차이 안 납니다. 별 차이 안 납니다. 시험 칠 때는 모르겠다 하는데 시험 치고 나면요 맞았는데 이렇게 돼간 거예요. 네 그런 거 많아요.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은 얘기죠. 그죠? 이건 좋은 얘기고 그 반대가 되면요. 시험 칠 때 잘 봤는데 점수 매기가 족족 틀렸다. 이건 진짜 답답한 일이죠. 근데 이제 행정학은 그 반대가 많아요. 시험 칠 때는 어려워. 근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맞았어 이런 경우. 그래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요. 뭐 진행한 제 과정 말씀드렸고 그럼 오늘 배부됐던 이 자료 있잖아요. 이거는 언제 풀죠? 네, 오늘 저녁에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조금 더 풀어보십시오. 만약에 시간 없으면 어떻게 풀죠? 13579라도 풀어보십시오. 그것도 못 풀면 어떻게 하죠? 1, 5, 10, 11 이렇게 풀으세요. 그렇게 해서도 있잖아요. 풀어가야 심리적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다 못 풀면 어때요? 처음부터 건너뛰기만 해서 풀세요. 근데 성격상 꼭 지나치지 못한 분이 있어요. 이거 꼭 봐야 돼. 이거 못 보면 찜찜해서 잠이 안 와.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그런 분을 말씀드리니까 처음에 어떻게 쭉 홀짝을 징검다리 풀어가세요. 징검다리 풀어보고 징검다리 풀다가 이제 시간 되면 또 돌아서 나머지 풀면 되잖아요. 근데 진짜 시간 없다 이러면 어때요? 1번, 11번, 21번 이렇게도 풀어오세요. 예, 그것까지 풀으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야지 이제 다음에 학습 효과 생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1번부터 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그 앞에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있는데 요 기출 문제집에는 그 앞에 이제 주제가 있는데 목차가 한번 있으니까 목차 살짝 먼저 보고 갈게요. 목차 1페이지 봅시다. 목차 1페이지. 자, 요 기출 문제집 맨 앞에 보면 서론 나오고 있잖아요. 머리말 있고 머리말 다음에 목차가 있거든요. 목차 볼게요. 목차에 보면은 1편의 주제를 16개 주제로 쪼갰습니다. 16개 주제 쪼갰는데 기본서는 100개 주제인데 조금 줄였어요. 조금 줄여갖고 한 70개 정도 주제로 좀 약간 줄였는데 보시다시피 테마 1, 2,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의, 정치와 행정, 행정과 경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학문적 성격이 있어요. 통상 일반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런 파트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 행정사 시험은 주구장창 여기서 계속 나옵니다. 이게 우리 행정사 시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치와 행정의 관계 또는요 행정의 발달사 또는 행정의 학문적 성격 이런 아주 고전적 내용들이 여전히 강세를 두르고 있어요. 여전히 강세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파트 좀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된다. 그래서 테마 1에서부터 4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테마 5는 안 보셔도 돼요. 환경의 변화 이건 안 보셔도 돼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건너뛰어도 돼요. 안 봐도 되고 다만 그 앞에 보면은 정치와 행정 그 다음에 행정의 학문적 성격 이런 고전적 개념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테마 6부터 현대행정 국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공공재이론, 시장실패, 정부실패론, 정부규제, 민영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온 파트는 8번째예요. 시장실패, 정부실패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가장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전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제와 민영화 파트는 뭐 생각밖에 덜 나온 파트예요. 조금 덜 나온 파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이거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계속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행정 이념 있죠. 이거 많이 나와요. 행정 이념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이게
참 이제 행정사 시험의 특징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행정사 시험 특징이 이론, 학문적 성격, 행정 이념 이런 아주 고전적 개념들을 많이 물어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시험의 특징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 이념 파트는 자세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 이론 전개가 있죠. 행정 이론 전개 보면은 행정 이론을 크게 있잖아요. 이렇게 토막을 냈어요. 과학적 권리와 인간관계론. 그 다음에 주요 이론 파트는 행태론과 신행정입니다. 행태론과 신행정. 그 다음 신공공관련 뉴거번스 이론, 신공공서비스 이게 기본 이론이거든요. 기본 이론인데 신제도주의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가 높으니까 이거는 홍보하다 버겁다 이러면은 그냥 건너뛰어도 돼요. 해서 힘들다는 느낌 건너뛰어도 되는데 그거 빼고 앞에 있는 4가지 이론은 다 정리해야 돼요. 이거는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별 게 없습니다. 그래서 1편 영역에서는 사실은 제외될 게 별로 없습니다. 제외될 게 행정 환경의 변화 테마 5라든지 그 다음에 신제도주의라든지 뭐 이런 정도 같아요. 이런 정도 빼고 나머지는 좀 다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 문항 숫자도 우리 보면 1편에서 문제가 생각밖에 이게 적지가 않아요. 많이 나왔거든요. 56문제 나왔으면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많이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평균 5문제 이상이 나왔으니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빼놓고 갈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합니다. 행정 개념적 정의입니다. 행정 개념적 정의인데요. 자, 행정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 기출문제집은 우리가 뭐 문제 시험 그러니까 수업 중에 배부됐거나 이런 기본서에 있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풀다 보면 이제 갑자기 확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이게 뭐야? 이런 느낌 든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는 건너가도 됩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빈도는 보통이고요. 난이도는 쉬운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어때요?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인데 자, 볼게요. 행정의 실제와 역할은 정부를 둘러싼 정치, 사회, 문화, 환경과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규정된다. 행정의 정의라는 것은 이렇게 행정의 역할이나 실체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규정이 된다. 뭐 당연히 그냥 맞는 표현이거든요. 두 번째, 행정의 영역과 범위는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한계도 명확하지 않아 고도로 체계화된 개념화는 어렵다. 그 다음에 행정 연구 대상의 선택이나 연구 방법의 변화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되어 왔다. 일단 행정 기능 개념이기 때문에 기능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시각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뭐 그냥 우리가 읽어봤을 때 어때요? 행정은 기능적 개념이기 때문에 기능 변화와 다양화에 따라서 여러 시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이거는 공부하는 영역과 관계가 없어요. 시험 공부를, 우리가 행정학 공부를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그냥 푸는 문제, 이거는. 그리고 이 문제를 풀다가 있잖아요. 문장이 있잖아요. 독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걸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자꾸 봐야죠. 지금부터 자꾸 봐갖고 이게 어때요? 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외울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읽어가면서 있잖아요. 맞아. 이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야 이러면 어때요?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요?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걸 한 번도 접하지 않았을 거래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죠? 맨날 핸드폰 가지고 뉴스 보지 마세요. 독해력 빵점입니다. 그 독해력 빵점입니다. 좀 긴 문장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읽어보면서 자연스럽게 만드세요. 만드시고 오늘 뭐 지금 이제 처음 봐갖고 접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때요? 뭔가 이상하다 이 정도만 만들어도 돼요. 그럼 두 번째 읽을 때 조금 더 문장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그 다음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독해력입니다. 행정학은요 독해력 싸움이에요. 독해력. 문장에 대한 독해력 싸움입니다. 이걸 얼마큼 잘 읽어가냐 해석하냐 이런 문제예요. 근데 그게 말이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니까 어렵습니다. 누구는 행정이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쉬운가요? 쉽다고 얘기한 거는요, 일부 문제 보고 쉬운 거예요. 어려운 문제 보면 하나도 안 쉽습니다. 근데 행정이 또 어렵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다 얘기하는 사람은요, 이거는 행정 이론과 관계없어요. 그냥 문장 자체의 독해가 어려워서 그런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걸 극복한 방법은 뭐다?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어보고요, 그래. 뭐, 그런 말이지 뭐.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이 정도. 자, 일단은 뭐, 나머지 문제는 설명할 내용은 없어요. 없고. 자, 이렇게 볼게요. 자,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자, 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은 공익을 지향하며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행정은 공익 공공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를 생산, 공급, 배부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행정의 본질은 두 가지예요. 행정의 본질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규제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의 본질은 첫 번째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두 번째는요. 규제입니다. 규제. 규제란 말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다음에 의무를 부과한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규제적 활동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 제공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돼서 전통적으로 공공서비스 누가 제공해야 된다? 정부가 해야 된다. 이 시각이었고 오늘 와서는 정부만이 아니라 이게 다양한 주체에서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뭐죠? 민영화라고 그러죠. 민영화. 민영화 개념이 넓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규제라는 개념인데 규제란 말은 결국 자유를 제한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정법에서 가장 많이 쓰는 파트가 이 파트입니다. 행정법에서 규제적 영역입니다. 통상 우리는 어때요? 인가, 허가, 면허, 특허, 하명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을 겁니다. 이 법학에서 주로 다룬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인허가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바로 이 파트에 관련해서 행정사가 할 일이죠. 자, 그다음에 오늘날 정부가 공공서비스 생산 및 공급을 독점한다. 이건 이제 3번 질문 다 판단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누가 했다? 과거에는 정부가 독점적 형태를 했었으나 오늘 와서는 어때요? 다양화시키고 있다. 다양화시키는 것을 뭐라 쓴다? 민영화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민영화. 그래서 독점이라는 말씀은 당연히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독점의 말씀은 안 되겠죠? 이렇게 보시고 교재는 문제집에는요 이렇게 표시해 두세요. 맞다 틀렸다 하지 말고 키워드에다가 밑에 줄 거 놓으세요. 그냥 아니면 형광펜을 끄든지요. 맞다 틀렸다 판단하지 말고 틀렸다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만 있어요. 이렇게만 줄만 꺼져 놓으십시오. 아니면 형광펜을 표시만 해두세요. 그럼 다음에 공부할 때 어때요? 그것만 쭉 따라가면서 보면 우리가 주의할 사항이 보이잖아요. 그죠? 포인트가 보인단 말이에요. 포인트가. 그래서 적어도 1편 마칠 때까지는 이렇게 제가 표시해 놓을 테니까 이건 이제 나중에 그때 정리하시면 돼요. 그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참여 협력이란 거버넌스 개념 이런 것도 사실 뭐 전형적 지문이지만은 이런 것도 표시하면 되겠죠. 참여 협력 참여 이걸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가 뭡니까? 협력적 통치입니다. 협력적 통치 협치 그래서 협력이죠. 자, 5번은 이게 이런 거는 의심할 여지 없이 어때요? 당연히 맞거든요.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의 책임을 져야 된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행정 이념에서 뭐라 표현한다? 대응성, 책임성이라고 부르는 거 그냥. 행정 이념에서 이걸 대응성, 책임성이에요. 행정이 본질은 뭐다? 책임성과 대응성이 높아야 돼요. 근데 행정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 대응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부적인 뭐가 필요하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효율성이나 능률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의 가장 주된 부분은요. 대응성이 높아야 되고 또 한편 어때요? 효율성이나 또 능률성이 높아야 돼요. 효율성이나 능률성이 높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상충된 행정 이념입니다. 어쨌든 이건 뭐 당연히 맞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서는 3번 독점이 아니라 오늘날 민영화를 통해서 다양화하고 있다. 독점보다는 다양화를 하고 있다. 이게 더 좋겠죠?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 3번 볼까요? 자 공공행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행정은 사회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죠? 자, 이거면 1번 지문은요, 행정 사회환경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우리 1번 문제 1번 지문이 뭐였죠? 네. 그죠? 1번 지문 1번 문제 똑같은 거 아닙니까? 행정의 실체와 역할은 정부를 둘러싸인 정치, 사회, 문화적 환경 속의 다양한 환경 속의 규정. 그죠? 행정이나 어때? 환경 속에서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내용이나, 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나 크게 다를 바 없죠. 그래서,
자, 환경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사회환경이란 말 쓰고 있죠. 그 다음에 행정국가는 정책적 이론론 입장에서 설명할 수가 있다. 행정은 경영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를 가지고 있다. 자, 행정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가치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가치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국민이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한 것은 행정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 자, 아까 우리 바로 직전에 얘기했어요. 직전에 행정이 뭐냐라고 할 때 정부가 해야 될 일은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1번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번 규제란 개념을 썼어요. 규제란 말은 무슨 뜻이었다?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국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한 것을 얘기하죠. 의무를 부과한 것. 이런 걸 우리가 보통 규제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이제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행정의 본질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두 번째는 규제적 기능을 수행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이게 바로 이제 규제죠. 그래서 따라서 권리 제한 의무 부과한 것 행정의 본질에 거리가 멀다가 아니고 해당한다. 해당한다. 거리가 멀다 반대말이 거리가 가깝다인가요? 그렇게 쓰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본질에 해당한다. 본질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본질에 해당한다. 행정의 본질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다시피 행정국가라는 말을 이제 쓰게 되는데 정책적 이론론, 이론론이 있어요. 이게 계속 나오는 파트 이게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온 부분이 초기에는 행정은 뭐냐면 정치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우리가 국가론에서 또 뒤에 가서 볼 사항입니다. 우리가 국가론을 얘기할 때요. 근대를 입법국가, 현대를 행정국가, 그 다음에 최근에 신행정국가 이렇게 나가는데 근대 입법국가에서는 이런 거잖아요. 정책은 누가 결정합니까? 의회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정책의 집행은 누가 합니까? 행정이 하는 거겠죠. 집행정이 하는 거겠죠. 이렇게 본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정치, 행정, 이원론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걸 정치행정 이원론. 이걸 다른 말 쓰면요. 정책 결정 다른 말 쓰면요. 어때요? 정치 이렇게 써야 돼요. 정치 또는요. 의사결정 또는요. 가치 판단.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은요. 가치 판단이 문제이고 가치 판단이 문제이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한다는 얘기는요. 관리만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관리를 하는 것은요. 가치 판단하고 거리가 가치 중립적입니다. 통상이잖아요. 이 세 단어가 각계 움직여요. 각계. 어떻게? 정책, 가치 판단, 의사결정. 같은 말로. 정치, 정책, 가치 판단. 같은 말로 쓴 거예요, 이게. 행정은 뭐가 있다? 정책 성격이 있다. 행정은 정책 성격이 있다. 행정은 가치 판단한다. 행정은 의사결정한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자,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방금 우리는 뭐라 쓰면은 정치, 행정, 이원론. 의회의 정치와 행정은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다르다. 그래서 의회의 정치와 행정은 다르다. 이원이지, 이원. 정책 이원론. 그런데 행정국가 이후에 행정이 이제는 정책도 결정하고 행정이 집행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는 시각인데 이것을 정치행정 이론론이라고 정치행정 이론론. 그래서 현대로 오면서 행정권이 보다시피 이렇게 많아졌잖아요. 오늘 행정권이 점점 커지게 됐어요. 행정국가. 또 그걸 다른 말씀을 따면은 정치행정 이론론의 등장. 옛날에 이론 얘기할 때 어때요? 통치기능설의 등장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통치기능설 좀 덜 써요. 덜 쓰고 그냥 어때요? 정치행정 이론론. 자, 그래서 정치행정 이론론. 자, 이렇게 이제 봤던 거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행정국가는 정치행정 이론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맞잖아요. 그죠? 맞고. 자, 5번입니다. 자, 3번이었죠. 3번. 자, 오늘 목표는
일단 40문제 푸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 40문제 푸는 겁니다. 그럼 1시간에 12문제나 13문제 풀어야 됩니다. 조금 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4번에 보면 이제 미국 행정학의 형성과 발달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 행정학의 출발점하고요, 같이 맥을 같이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실적주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실적주의 등장과 행정학은 이제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맥을 같이 해요.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1829년부터 시작해서 1883년도까지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가 우리가 엽관주의 시기라고 해요. 엽관주의. 그리고 1883년부터 실적주의. 1883년부터 실적주의.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역관주의, 실적주의가 있어요. 역관주의는 1883년, 이게 1883년 왜 의미가 있냐면은 이때 펜들턴법이 제정이 됐던 시점이에요. 펜들턴법이 제정됐던 시점이에요. 펜들턴법은 펜들턴이 제안한 법률입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인데 이 사람이 제안한 법률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어때요?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하자. 이게 본질입니다.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하자. 왜? 역관주의 문제점 때문에. 역관주의는 공무원 임명 방식이 정당의 충성도를 기준 잡아요. 얘는 정당의 충성도를 기준으로 공직을 임명하고, 이게 정치예요. 정치 속에 뭐가 있더라? 행정이 있는 거, 이게.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정치로부터 오염돼 갖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부패의 문제가 있다. 부패의 문제. 이런 부패의 문제가 있다. 부패와 낭비가 있어요. 부패와 낭비가 발생해요. 선거 한번 치르면요, 돈이 엄청나게 쓰고 낭비를 하게 됩니다. 부패합니다. 매간매직하고 돈 주고 삽니다. 그래서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실적주의하에서는 어때요?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둘 사이에서 접근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정치행정 이원론이 되겠죠. 정치행정 이원론.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의 등장입니다. 요 이론이 나오기 직전 상황입니다. 요 이론이 나오기 직전. 얘가 나오기 이전 상태예요. 이전 상태. 그래서 요 이후부터 행정을 정치부터 분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정은 전문적 관료로 충원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1번은 뭐 볼 필요 없이 바로 나오겠죠. 그죠? 1번은 자, 1883년 제정됐던 펜들법에서 역관제가 아니고 뭐가 나오죠? 실적주의 인사가 나오겠죠. 실적주의 인사가 나오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적주의 인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걸 이제 주도했던 학자가 유명했던 우드로 윌슨. 윌슨 이렇게 얘기했죠. 행정은 정치가 아니야. 행정은 정치가 아니야. 행정은 뭐다? 관리다. 이렇게. 행정은 뭐다? 관리다. 행정은 정치가 아니고 관리야. 그래서 이걸 어때요? 정치행정 이원론. 정치행정 이원론. 요걸 단어만 쓰면 공사행정 이론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 행정은 관리다. 이렇게 봐요. 자, 그래서 자, 2번 맞죠? 2번 맞고. 그 다음 3번은요. 능률에 기초한 관리를 주장하는 정통행정학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맞아. 이것이 귤릭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귤릭에 의해서 체계화돼요. 자, 그 다음에 1930년대 이후 등장했던 정치행정 이론론은 행정 정책 형성 기능을 얘기했다. 이거 아닙니까? 정치행정 이론론. 정책 이론은 1930년대 이후부터 행정국가로 전환되면서 행정은 정책 기능도 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정책 기능도 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1940년대 이후 행태주의는 행정의 과학화를 위해서 사실 판단적인 것만을 같이 연구 대상한다. 그죠? 그래서 행태주의는 사실만 연구하자. 행태주의는 사실만 연구하자. 이걸 다른 말로 쓰면은 가치 중립이라고 하죠. 그죠? 가치 중립성. 사실만 연구하자. 가치 중립성.
1번 바로 틀렸고요. 그 다음 4번은 뭐 실적주의 관계만 이해하면 돼요. 이거는 이거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은 이게 뭐야 이게? 사회변동을 행정이 주도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즘은 거의 있잖아요. 찾아보기엔 아주 고전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다시 출제 안 됩니다.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이건 발전행정설 나올 확률 1도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걸 문제 풀다 보면요. 갑자기 뭐 이상한데요. 이게 행정법에서 공부한 거죠? 요즘 행정법 안 하죠, 아예. 옛날 행정법 이런 거 공부했어요. 옛날 행정법 보면 행정 목적 실현 설인이 뭐 이상한 거 막 나와요. 상권 분리 공제 설인이 뭐 이런 다양한 얘기 막 나오거든요. 아주 옛날에 나왔던. 이거는 출제하신 분이 약간 행정학자가 아닌 것 같아요. 행정학자 아닌 사람이 법학 하신 분이 잠시 행정학 선생님이 자리 비운 사이에 와갖고 출제하고 갔어요. 그냥 보지 마세요. 그냥 보지 마세요. 안 보면 돼요. 안 보면 돼요. 5번은 X 하시면 돼요. X 하시면 돼요. 자, 6번 봅니다. 6번은요. 정책행정 이론론, 이원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책행정 이론론, 정책행정 이론론이 나오게 된 시점은 요 시기죠. 그죠? 요 시기. 정책행정 이원론, 이론론 나오게 된 시점이에요. 왜 나오게 됐을까요? 이게 나오게 된 이유는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기 때문에 나와요. 그럼 이 당시 사회적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경제공황이고 두 번째는 세계대전입니다. 하나 더 쓰면 도시 문제의 증가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때요?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게 되는데 1929년 경제대공황, 1940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도시 문제의 증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공황이라든지 세계대전의 발생이라든지 사회적 문제의 증가 이런 것이 이제 주된 이유가 되죠. 그래서 행정의 정책 성격이 강조되었다. 맞아요. 그래서 정책행정 이론론은요. 결국 이제 정책행정 이론론은 행정이 뭘 한 것이다? 정책행정 이론론이 나오게 된 이유는 이 당시 사회적 문제 극복을 위해서 이 당시 사회적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 나오게 되었는데 1930년대 이후에 그 사회적 문제가 바로 경제 공황이라든지 세계대전입니다. 이걸 위해서 나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행정이 뭘 가져야 정책 성격을 강조한 거예요. 행정의 뭘 강조했다? 정치적 성격을 강조하게 되는데 정책 성격이 강조란 말 다른 말 쓰면은 정책 결정 기능의 강조, 다른 말 쓰면 가치 판단 기능의 강조, 가치 판단적 기능의 강조. 이거 앞에 봤던 겁니다.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똑같아요, 그죠? 똑같은 여기 쓸 때하고 여기 쓸 때 글자가 다르면요 또 다른 글자 보이죠. 그래서 행정의 정책 성격이 강조되었다. 정책 결정 기능이 강조되었다. 가치 판단이 강조되었다. 그럼 다른 말씀은요. 사회 문제 해결이 중요해졌다. 행정의 뭐죠?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었다. 더 써볼까요? 행정의 자원 배분권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행정의 자원 배분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써도 돼요. 이런 말은 자꾸 넓어지는 거거든요. 넓어진 표현이기 때문에 행정의 자원 배분권이 강화되었다. 자원 배분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쓰려면 어때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사실.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용어가 자꾸 바뀔 수 있어요. 이거는 그 말들이 어때요? 같은 카테고리에 묶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이게. 이게 다 거기 집어넣어도 됩니까? 예, 뭐 대충 넣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볼게요. 1번. 경제 대공황 이후에 행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게 되었다. 맞죠? 가치 배분권이 강화되었다. 맞죠? 그 다음에 정책 행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둘은 배타적이라기보다는 협조적 관계에 있다. 예, 정책 행정은 뭐죠? 협조적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협조적 관계에 있다. 그 다음에 디목인 애플비에 의해서 주장되었다. 전략과 능력을 최고의 가치로 봤다. 이건 뭐 전략과 능력은 어디서 나온 표현일까요? 요때 나온 겁니다. 요때 나온 게. 그래서 우리 이제
이게 자, 앞에 우리가 잠깐 봤어요. 역관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했죠? 역관주의 문제는 행정의 정치의 종속됨에 따라서 부패의 문제가 있고 낭비가 있고 비능률인 거게. 그래서 역관주의는 좋은 점도 있어요. 물론 있는데 부패와 낭비와 비능률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잖아요. 부패 극복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우리 방금 봤던 뭐였다? 정치행정 이원론. 그럼 정치행정 이원론이라는 파트하고요. 연결되는 파트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죠?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과학적 관리론. 그 다음 하나 더 붙여볼게요. 하나 더 붙이면은 관료제 이론이 있어요. 베버란 사람의, 베버의 관료제 이론이 있어요. 이 내용은 세 개는 각각 다른 내용이에요. 사실은 다른 내용이에요. 얘가 나온 이유는 뭐 때문에 나왔다? 부패의 문제를 척결하기 위해서 정치부터 분리한 겁니다. 얘가 나온 이유는 부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부터 분리한 겁니다. 얘가 나온 거는 뭐 때문에 나왔다? 능률적 행정을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기업의 방법을 도입하자. 능률적 행정을 위해서 기업의 방식을 도입하자는 얘기예요. 관료제 이론이 있어요. 관료제, 베버의 관료제 이론이 있어요. 이건 독일에서 수입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종합이 되는 거예요. 종합이 돼요. 누구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 행정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또 나옵니다. 루터 귤릭이라는 사람입니다. 귤릭. 그래서 이것이 귤릭에 의해서 체계화되는 거예요. 귤릭에서 체계화되는데, 그래서 귤릭 이론은 우리가 뭐냐? 행정관리설, 전통적 행정의 끝판왕인 거예요. 끝판왕. 그래서 이것을 전통적 행정학, 전통적 행정, 그냥 보통 행정관리설이를 불러요. 행정관리설이 나와요. 그래서 이 귤릭의 행정관리설이 나와요. 이게 있잖아요. 1930년대 나와 이게. 얘가 나온 거는 1880년부터 1920년대 형성됐던 이론이 요때 와서 어때요? 체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귤릭이 우리 행정학에서는 어때요? 대부가 되는 거 이게. 이걸 행정관리설이라고 불러요. 행정관리설이 나오는데 이 행정관리설은요. 자, 행정관리설은 행정은 뭐죠? 관리다 이렇게 본 거예요. 말 그대로 관리다 이렇게 봤던 건데 귤릭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면 우리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첫째는 귤릭이라는 사람은 최고 관리자가 수행해야 될 기능이 있는데 그 최고 관리자가 해야 될 기능을 POSDCORB라는 약자를 써갖고 7가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7가지가 있고 이게 굳이 기억 안 해도 있다라는 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있다는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귤릭에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원리접근법이라고 하거든요. 유일한 최선의 원리가 있다는 원리접근법을 주장. 이게 뭐야? 귤릭의 주장이에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 행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전통적 행정이란 틀인데 이 내용은 뒤로 가서 어때요? 기본 토대가 되는 거 이게. 다만 여기에도 또 비판하는 사람이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비판합니다. 누가 비판할까요? 네, 사이몬에 의한 비판이 있어요. 사이몬은 이걸 어때요? 경험적 검증을 거치한 속담이다라고 해서 이걸 비판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행태론자예요. 행태론자 여기서 비판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볼 사항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시 이제 되돌아갑시다.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자 능률하면 어디서 나오죠? 여기 나왔던 겁니다. 얘도 능률지 이렇게 얘기하면 맞죠, 그죠? 다 친구들. 주장은 조금씩 달라도, 대부분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다 같은 내용입니다. 당연히 5번은 정치행정, 이론론이 되겠죠. 이 시기 요거 때문에 헷갈리면요. 그냥 지워버리세요, 이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지워버리시고. 이거는 이때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이에요. 본격적 활동은 20년대를 보시면 돼요. 1930년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때는 뭐가 나온다? 정치행정 이론론이 이제 등장했던 시점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게 나온 이유는 앞에하고 좀 맥이 달라요. 왜 이건 나오게 되었을까요? 앞에 얘기했던 저 개념 그대로 가져오면 돼, 이거는. 정치행정 이론론에 나오게 되는 저 앞에 있는 거. 사회적 문제의 증가. 이 앞에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저 앞에 있는 거. 사회적 문제의 증가. 경제 공황이라든가
2차 세계대전 또는 행정의 정책 성격, 사회적 문제의 증가 이런 것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 때문에 정책적 이원론이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대체로 행정이론은 30년대 이전, 이후 이렇게 나눠집니다. 30년대 이전, 이원론, 30년대 이후 이론론 이렇게 나눠져요. 자, 이렇게. 자, 5번은 왠지 이제 설명됐죠? 5번은 그럼 뭡니까? 정치행정 이원론이죠, 그죠? 5번은 정치행정 이원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은요. 자, 7번은 정치행정 이론론과 이원론에 대해서 옳은 것은 정책적 이원론은 행정의 정책 기능을 강조한다. 자, 이거 뭐 바로 수정할 수 있겠죠. 이 정책적 이론론이죠, 그죠? 정책적 이론은 정책 성격을 강조한다. 과학적 관리론 정책적 뭐죠, 이거는? 이원론이지, 그죠? 이원론. 그 다음에 정책적 이론은 정책적 구분해요? 구분하지 않는다? 구분하지 않는다. 그죠? 구분하지 않는다. 구분하지 않는다. 정책적 이론은 역간지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두되었다. 그죠? 이런 건 이제 되겠죠, 그죠? 오번은 정책적 이원론을 창시한 사람은 윌슨이에요.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게. 윌슨입니다, 윌슨. 윌슨은 이렇게 얘기하죠. 행정은 정치가 아니라고, 그죠? 행정은 정치가 아니야. 윌슨. 과학적 관련 뒤에 갔고요. 테일러, 포드 이런 사람들. 테일러, 포드, 베버. 자, 그래서, 자, 4번. 자, 7번, 4번이었죠? 자, 이렇게 해갖고요. 여건지 국폭이라는 내용 봤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행정 경영에 대한 파트로 가도록 할게요. 예,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